지난 시간에 이어서 1920년대의 이제 문화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문화 통치는 다른 말로 민족을 분열시켰다는 점에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19년 3월 1일에 이제 시작된 3.1 운동 이후로 통치 방침을 이제 변경하게 되면서 1929년,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1920년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1920년대에 실시됐던 통치에 이제 통틀어서 문화 통치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 3.1 운동이 발발한 후에 한계를 느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무단 통치 시기에는 1910년부터 거의 한 이제 9년에서 10년 가량 폭력을 사용하고 조선 민중을 주로 억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치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조선인들을 이제 누르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영상에서 살펴보셨듯이 누르면 누를수록 어떤 조선 민중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꺾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국제 여론들의 어떤 비난, 이런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거지만, 일단 3.1 운동을 대략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이 문화 통치가 왜 실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예측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3.1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뒤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외국인조차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줬던 이런 사건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여해준 마이클 스코필드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3.1 운동 우리가 자세히 뒤에서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건 이후로 일본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을 피하고자 통치 방법을 변경하는 이런 이제 시정 방침을 발표를 합니다. 자, 당시에 발표된 왼쪽에 어떤 이 규정들을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본이 실제로 명목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었던 무관 출신, 즉 군인 출신 총독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자 문관 총독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제 규정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헌병경찰, 헌병도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했었죠. 굉장히 과잉 진압이라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군대 내부의 그런 범죄를 다스리는 헌병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불만이 많았던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그래서 경찰의 어떤 등급을 낮춰주겠다라는 조치죠. 그리고 그동안 또 인권적인 침해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을 하지 않았었죠. 무단 통치 시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운영을 하는 신문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존재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신문이 발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왼쪽의 내용으로만 우리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나? 긍정적인 변화이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자, 실제로는 한번 볼게요.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은 되었지만, 조선 총독부 역대 9명의 총독 중 문관 출신의 총독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명 모두 계속해서 무관 출신 총독이 임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운영은 법규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의 인원과 경찰의 등급은 낮춰주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인원과 비용은 굉장히 크게 늘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해서 당시에 이제 경찰서와 경찰의 인원수를 정리한 통계 도표를 보면 1910년대와 20년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찰의 숫자가 5천에서 2만 이상으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경찰 기관 같은 경우도 751에서 2761로 3배 이상. 그리고 경찰에 투입되는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3배가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과 경찰 관서가 모두 늘어났다는 점, 경찰의 숫자는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민족 언론을 허용을 해줬다고 했는데요. 지금 발행된 신문을 보시면 일부 기사가 이렇게 다 삭제돼 있죠. 그래서 내용이 시커멓게 뭉개지거나 많은 지면이 삭제된 채로 발행이 됐다는 건 실제로 언론을 일본이 검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의 자유는 여전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래서 약간 눈 가리기식 그런 이제 임시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본 내에서도 통용이 됐었던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법률인데요. 이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사상범을 탄압하는 그러한 법으로 이용이 됐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천황제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면 또는 여기 가입하면 징역에 처하고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한국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모두를 탄압하는 데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처벌이 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청호 같은 경우에도 이 치안유지법으로 수용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은 일본 내에서도 사용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상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데도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통치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이름뿐인 그런 통치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어떤 제스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학습지 다음 페이지에 일본이 친일파를 육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부분이 나옵니다. 즉 우리 민족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대신 한국인들 일부를 이제 회유한 거죠. 그래서 한국인에게 참정권과 자치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리고 한국인은 한국인이 다스리도록 권리를 주겠다. 너희가 문제만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총독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구인 중추원을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확대시키고 그리고 이제 권한을 줬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부분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가로 선거권을 주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선거권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약간 유산계급에게만 주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일제와의 타협을 주장하는 한국인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됐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민족운동에 오히려 큰 방해를 주게 되면서 무단통치 시기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참정권 운동 같은 경우엔 한국인이 일본 의회에 들어가서 우리의 어떤 의사를 전달을 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건이고요. 자치운동 같은 경우는 현재는 독립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허락하는 법적 범위 내에서 조선인들이 조선을 다스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쟁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가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하면서 실제로 친일파를 구상했던 그런 이제 방침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시면 회사령과 산미증식 계획, 회사령 폐지와 산미증식 계획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3번과 4번은 1920년대에 총독부가 그리고 일본이 실시했었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입니다. 일단 10년대에 발표했었던 회사령이라고 하는 그 방침 기억나시죠? 그래서 회사령은 기본적으로 총독에게 회사 설립을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빡빡한 그런 규정이었는데 20년대에 이것을 지금 없애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좋아진 것인가? 혼란스러운데. 자,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대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일본 승전국이죠. 공업 부문의 수출이 증가하는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전후의 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에서는 수입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본도 이것을 계기로 수출품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수출을 증가하게 되면은 자본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축적한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이걸 투자할 곳이 필요해요. 근데 이 투자할 대상으로 식민지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년대에 만들어놨던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규가 이 기업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진짜 목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조선인들의 기업 설립을 허락을 해준다고 해도 일본인 자본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령을 없애준 것이죠. 그래서 10년대의 허가제에 비하면 20년대의 신고제는 굉장히 지금 간단하고 회사 설립 절차가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을 설립을 하고 싶다면 총독부에 그냥 신고만 하면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된 거죠. 좀 더 기업을 만들기 쉬워졌다. 하지만 목적은 무엇이다? 일본인들이 기업을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총독부의 목적이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본 자본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한국인 회사 설립도 일부 늘어나긴 했어요. 일본인 기업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그리고 후에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도 폐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싼 값으로 일본 상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한국 상품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껏 만들어진 한국인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 상품과의 경쟁에서는 지금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경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아래에 나오는 산미증식 계획 잠깐 살펴보시면 산미는 한자로 산자가 이제 산부인과 할 때 산자, 생산한다 할 때 산자고요. 미는 쌀을 의미합니다. 쌀을 의미하는데 이 산미를 증식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쌀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늘린다, 그리고 불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산미증식 계획은 쉽게 말하면 쌀 생산을 늘리고 이제 그 불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배경이 있어요. 자, 이 배경은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1917 영상 보면서 1918년에 끝났다는 거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일본 입장에서는 상품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많이 짓고 산업화 속도를 급속하게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도시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농촌 인구는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그러면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쌀 생산량은 줄어들었는데 쌀의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농촌에서 본인들이 농사 지어서 쌀을 먹고 살던 인구들이 다 도시로 출근하게 되면서 이제 쌀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쌀의 공급량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 쌀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국에서 쌀 생산을 늘려서 이걸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산미증식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이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시설적인 부분, 그 다음에 DNA를 조작하는 부분, 그리고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땅 자체를 늘리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 수리는 말 그대로 물을 관리하는 이런 이제 단체 조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종자를 개량한다는 거는 품종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 씨 없는 수박 이런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쌀 생산량이 많은 수확량이 많은 쌀을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개간이나 간척은 땅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땅 자체를 바다를 메운다거나 황무지를 개간해서 이제 그 사업을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 관계 시설은 이제 수로, 하수관 그리고 저수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생산량은 결과적으로 다소 늘어나긴 했어요. 생산량 자체는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 이상의 양을 일본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하게 됐죠. 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는데 한국인들은 오히려 잡곡을 먹는 모습.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제 이사를 가는 모습.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어떤 수리조합이나 이런 어떤 품종 개량 이런 비용들을 또 농민들이 대다 보니까 그걸 갚지 못해서 파산하는 모습. 이런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고요. 지주들은 대체로 이제 일본인이 많았죠. 근데 이제 쌀값이 늘어나다 보니까 쌀을 팔고 그리고 이제 이 쌀을 수출한 걸 통해서 이제 부자가 더욱더 부를 축적하는 모습. 그래서 지주와 농민 사이의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콩이라던가 밀이라던가 이런 농사 말고 쌀 위주로 농사를 하는 그런 이제 농업 구조상의 어떤 기형적인 모습도 살펴보게 됩니다. 해서 이 일본의 1920년대 경제정책 또한 우리나라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살펴보신 대로 우리 1910년대와 20년대에 이제 우리 민족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식민 통치를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민족들의 저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